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강대학교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다워지는 계절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서강 멘토링 센터 생각의 창 공동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헌정사에서 매우 중요한 대전환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박근혜, 윤석열 두 전 대통령의 연이은 탄핵을 겪으면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법이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며 법률가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이번 특강의 주제는 바로 민주주의와 법률가의 역할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진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기일수록 법률가가 지켜야 할 기준과 책임은 더욱 중요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문무일 전 검찰총장께서는 생각의 창의 회원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직업적 양심으로 고민해온 법조인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문무일 전 총장께서는 형사사법제도의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검찰권 남용 가능성에 경고음을 울리신 분 중에 한 명이십니다. 검찰이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당위보다 검찰 자체가 권력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매우 우려했고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재임할 당시에는 직접 수사 축소, 권한 분산, 인권 중심의 수사 시스템을 추진하면서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었고요. 문무일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지검장 이렇게 라인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법개혁을 두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전 서울지검장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후임 총장으로서 윤석열 총장의 지명을 반대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을 수 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모시고 생각의 창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주제가 민주주의와 법률가의 역할인데 민주주의의 법률가의 역할을 굳이 하려고 한 이유가 제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주로 이제 검사 생활입니다만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게 형사소송법이 민주주의에서 갖는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현실 세계에 좀 제도화하는 노력을 해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 그게 한 사람의 힘으로는 참 힘에 부치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직을 마치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렇게 현실 세계에 내려와서 생각해 보니 아쉬움이 좀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제가 아주 존경하는 박영선 전 장관님께서 제가 서강 멘토링 센터 회원이기도 하지만 오늘 특강을 좀 하면 어떻겠냐는 제의를 하셔서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드릴 순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목차가 많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거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삼권분립이라는 시스템이 민주주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법률가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 그 다음에 민주주의 시대의 법률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어떤 시스템을 갖추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나눠보고자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민주주의와 형사소송법에서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을 보시면 여기 이제 주로 법전원 학생들이 계실 것이고 또 법전원에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대하고 민주주의 전 시대하고 딱 구분해서 보면 법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선거법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실제 일상생활로 접하는 법률을 보면 형사소송법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봉건 절대왕정 시대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시대를 만들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가장 신경 써서 만든 법이 형사소송법입니다. 이 형사소송법은 민주주의를 그냥 구호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우리 생활의 민주주의. 구체적으로 우리가 국가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우리를 취급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처음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 물론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당시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범죄 진압과 수사를 구분한 거예요. 범죄 진압은 행정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 진압은 행정적인 영역이고 수사는 사법적인 영역인데 이 두 개를 구분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범죄 진압과 수사를 연이어보는 경향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경찰이라는 한 조직이 범죄 진압을 하고 곧 이어서 수사를 착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경찰 조직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 범죄 진압을 하는 조직과 수사를 하는 조직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도 범죄 진압을 하는 측이 서류를 만들어서 그 관련된 서류를 수사부서에 넘겨주면 수사부서는 그때부터 인지서를 만들고 이렇게 새로운 법적 절차를 시작해요. 이게 범죄 진압은 행정적인 절차고 수사라는 건 사법적인 절차라는 걸 이 형사소송법이 상정을 하고 있고 그 상정하는 걸 우리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수사 절차에 관한 것을 적어놨고 그 수사 절차가 뭐죠? 우리가 갖고 있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절차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선언을 해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지 나열을 해놨는데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절차를 적어놓은 게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수사 절차가 침해하는 절차를 적어놓은 거고 침해한 다음에 거기서 수집된 증거자료를 어떻게 획득할 건지 그 획득한 증거자료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걸 적어놓은 게 증거법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재판 절차인데 재판 절차는 약간 인권 침해에서는 약간 발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이전 수사와 증거법 관련 분야는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에서 아주 구체적인 요목을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범죄 진압은 신속하게, 왜 신속하게 해야 되죠?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을 신속하게 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혼란 상태를 빨리 마무리 짓고 평화 상태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 진압은 신속하게,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범죄 수사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러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게 침해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구제는 신속하게 해야 돼. 침해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적어 놓은 게 형사소송법이고 그 당시
형사소송법 처음 개정하려고 논의했던 분들이 이런 사고를 했다는 게 참, 이게 제가 이게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보면 느낀 것은, 야, 이런 사고를 했다는 게 굉장히, 이분들이 사고가 트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형사소송법 있기 전에는 어떤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형사소송법이 있기 전에는 프랑스에서는 왕의 늘어진 팔이라고 하는 익스텐디드 아미라고 이렇게 하는 그 왕의 늘어진 팔이라고 하는 존재가 판사인데, 이 판사가 경찰을 시켜서 수사를 착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수사를 종결짓게 하고, 그다음에 수사 종결하면서 기소를 자기 손으로 하고, 재판을 진행한 다음에 판결 선고를 자기가 하고, 그 다음에 판결 선고 끝난 다음에 집행도 자기가 해요. 한 사람이 전체를 다 좌우지우지했어요. 한 사람이 정권을 행사했어요. 그럼 동양에서는 어떻게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님이 범죄로 의심이 되면 이거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수사에 착수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나요? 현실적으로 원님이 범죄를 목격한 걸로 생각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 들어간 국민들은 어떻게 되냐면 밥을 관청에서 해주질 않습니다. 밥을 누가 해야 오냐면 가족들이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한 집안에 만약에 두 사람이 동시에, 엄마 아빠가 동시에 구금이 되면 범죄를 목격했다는 이유로, 아니면 목격했을 걸로 짐작이 된다는 이유로 동시에 구금이 되면 그 가족이 몰살을 당해요. 그래서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 감옥에 들어가서 굶어 죽었다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한 다음에 수사 마치면 재판을 누가 하죠? 원님이요. 형의 집행을 누가 하죠? 원님이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동양서양 공이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면서 처음으로 형사소송법을 만든 겁니다. 형사소송법을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이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이 처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절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더 자세하게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그런 절차를 정한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 형사법은 이걸 하면서도 어떤 원칙을 갖고 있냐면, 이 절차에 관여한 누구에게도 전권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왜 전권을 주지 않는다면, 전권을 주면 수사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착수를 하면 착수할 때부터 무언가 의도를 갖고 있어요. 방향성이 있어요. 지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착수할 수 있는 사람은 결론을 내릴 수 없게 해놨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착수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물론 이 원칙이 독일로 넘어가면서 약간 훼손이 되고, 일본으로 가면서 이제 전수에게 일본이 베끼다시피 한 법인데, 일본으로 가면서 많이 바뀌었고, 그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이 법을 적용하면서 크게 왜곡을 했어요. 그 왜곡된 상태에서 아직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어쨌든 프랑스 형사법에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정권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중간에, 이거 너무 빨리 나왔어. 중간에 검찰이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수사 착수는 경찰이 하고, 수사의 결론은 검찰이 내리게 하고, 재판의 시작, 수사의 결론이라는 게 결국 재판의 시작이죠. 재판의 시작을 검찰이 하기 때문에 결론은 법원이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방식을 했냐면, 착수를 하면 바로 통제를 시작해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검찰이 바로 통제 절차에 들어가요. 수사를 감시합니다. 통제하고 이끌어가게 돼요. 재판도 기소도 검찰이 기소하면 그 다음에 바로 판사가 모든 재판 과정을 주재해요. 이런 시스템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누구도 정권 행사하지 못하게 해놨는데, 이 잠시 이제 저희들 보려고 했던 이 화면 한번 봐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이 대목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 대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왜 이걸 틀어드렸냐면, 이 대사 중에 뭐가 나오냐면, 싸움의 시작이 이걸로 시작돼요. He operated unlimited power and no supervision. 이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해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되게 하고, 이게 건전하게, 아니면 우리한테 건강하게 작동되게 하려면, 모든 권한, 모든 권능에는 반드시 통제가 따라야 된다. 권능을 주면서 통제를 같이 끼우지 못하는 제도, 이 제도는 실패를 예정하고 있는 제도예요. 이걸 권능과 통제가 같이 있어야만 된다는 이 원칙을 꼭 우리가 이렇게 새겨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이 통제, 지금 이를테면 독일로, 프랑스 행사소법이 독일로 넘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예외가 생긴 게 뭐냐면, 독일의 중점검찰청이라는 제도를 뒀어요. 왜 그러냐면, 어떠한 범죄, 특정 범죄에 관해서는 뭔가 수사를 좀 세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점검찰청이라는 걸 둬서 거기서는 예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착수를 하게 해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험하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착수를 했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 위험해서 그 제도적으로 통제 장치를 굉장히 엄격하게 둡니다. 그 엄격하게 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정을 다 기록하라고 하겠어요. 더큐멘테이션을 다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수사가 끝나고 나면, 그 통제 없는 수사를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고 나면 리뷰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리뷰를 하면 수사 과정이 전부 기록화가 돼 있어요. 그 기록화를 해놔야만 수사를 한 사람이 사특한 마음을 먹을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특한 마음을 먹지 않는다가 아니고 사특한 마음을 먹을 확률을 줄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큐멘테이션 하는데, 이를테면 어떤 게 있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모든 문답 과정을, 업무 지시와 보고 과정을 이 쪽지 같은 기록으로 다 남겨둡니다. 보고하러 갈 때도 구두 보고가 없어요. 쪽지로 반드시. 제가 공무원으로 있는 동안 미국을 이제 출장을 가면서 마지막 출장 갈 때는 친해지다 보니까 검찰청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기록을 직접 이제 보기까지 했는데, 기록을 보면 어떤 기록이냐면,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자기 부장한테 보고를 할 때 가서 보고를 해, 구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구두 보고를 했는데 끝나고 나면 둘 사이 뭘 하게 돼 있냐면, 검사가 부장하고 면담한 내용을 부장한테 이렇게 요약을 정리해서 줍니다. 정리해서 주면 부장이, 네가 보고한 게 맞다. 우리가 협의를 그렇게 했었지. 이게 맞다. 그럼 OK를 눌러줘요. 그러면 그게 전산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보고를 했는데 이제 검사가 이게 내용 요약을 잘못해가지고 부장의 취지하고 좀 다른 내용으로 요약을 해가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를 다시 해요. 오라 해야죠. 다시 상의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다. 그걸 기록으로 남겨요. 그거라고 검사는 그거 전산에 입력될 뿐만 아니라 그걸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 출력된 걸 기록에 붙여놔요. 출력된 걸 기록에 남겨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리뷰가 가능하게 해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만약에 부장하고 상의를 한 것이 일단 결론이 A였는데, 이제 차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장 위에 차장이니까 차장한테 상의를 했더니 차장은 결론이 B였다. 그럼 그때는 어떡하냐? 그럼 당연히 그것도 기록에 남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론은 B다. 그럼 검사장한테 갔다. 검사장은 결론이 C다. 이럴 때는 어떡하냐? 그건 당연히 기록에 남긴다. 그리고 결론은 C로 간다. 이걸 더큐멘테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록을 하지 않는 데는 이상한 거예요. 제가 미국을 몇 군데 검찰청 가서 기록을 보다가 한 군데는 그 도큐멘테이션 안 하는 검찰청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면담에서 물어봤는데 왜 안 합니까? 그분들 대답이 뭐였냐면 우리는 동료들끼리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건 뭐냐면 곧 이어서 그 검찰청 면담을 끝나고 나와서 연봉을 봤어요. 미국은 검찰청이 카운티마다 연봉이 격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연봉을 봤더니 연봉차가 상당히 낮아. 사고가 항상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그 복귀한 다음에 한 6개월이 채 안 돼가지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한 위험한 제도는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록화하는 걸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일상적이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기록화하는 것들이 검찰청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일반 회사도 그렇게 해요. 다른 내용은 더 나가는 건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요. 여기 제가 이게 지금 종이가 그래서 이제 이 민주주의를 하는데 형사소송법이 작용하는 건 이건데 우리는 형사소송법에 작용하는 데서 이 검찰청은 이제 법무부라는 행정조직에 속하고 법원은 사법부를 구성하는 걸로 지금 현재 우리 법상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형사법을 굉장히 중요한 법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께서 헌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지만 거의 매일 뉴스를 보시면 형사소송법을 계속 접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매일 뉴스는 신문에 나오는 게 다 형사소송법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는 사법 3권이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우리는 당연한 제도로 생각하지만 이 제도가 처음 루소가 제창한 이후로 현실화된 게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3권 분립을 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는 민주주의 그러면 당연히 3권 분립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3권 분립을 할 때 처음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미국에서 이 처음 하다 보니까 세계의 권력을 나누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왜 나눈 것이,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먼저 이게 세계의 권력을 나누려고 했냐면, 루소의 사고는 뭐였냐면, 로마를 보니까, 로마가 1000년간은 제국이 완성이, 1000년간 제국을 유지를 했는데, 그 로마 안에 큰 권력기구가 3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민회, 하나는 황제, 하나는 원로원 이렇게 3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3개의 권력이 있어서 3개의 권력이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다 보니까 그래서 로마가 비교적 건강하게 오래 갔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걸 미국 사람들이 독립한 다음에 미국에 이걸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도입을 하게 됐는데 도입을 처음 이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3권 분립을 한 건 좋은데 이게 싸우잖아요. 서로 싸우는 걸.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싸울 때 어떻게 해결을 하지? 그래서 문제가 돼서 그 싸우는 것도 규정을 다 둔 거예요. 헌법에 규정을 하자. 싸우는 룰을 규정하자. 싸우는 룰을 규정하는데 그 룰을 규정해 놓은 게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건 법률을 거부할 수 있잖아요. 의회를 통과한 법률을 거부하는 권력을 두고 또 하나는 법원에서는 위헌심판을 심사할 수 있어요. 위헌심사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법률안 위헌심사권을 두고 이렇게 서로 견제를 하게 됩니다. 국회에서는, 의회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게 두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게 뒀는데 이렇게 복잡한 견제제도를 뒀더니 그 룰을 만든 분이 제퍼슨이었다고 그래요. 제퍼슨이 이렇게 복잡한 룰을 만드니까 동료들이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제도를 만드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 제퍼슨 대답이 모든 권력은 결국 악마화된다.
현재 아무리 천사 같은 선인이 와도 악마로 변할 위험이 너무 높다. 그래서 견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죠. 부모님이 간섭하면 싫죠? 근데 부모님이 간섭하기 때문에 좀 더 생활이 바르게 될 수는 있죠. 우리도 통제받기 싫어요. 근데 이런 것을 하는 게 우리가 민주주의의 사고를 지금도 하고 지내는 건데, 유럽의 경우에는 삼권 분립이 없어요. 유럽은 삼권 분립이 없어서, 유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회 독재라고, 독재 우리가 부정적인 요소 좀 용어해서 그러는데 의회 주도예요. 그 의회 주도인데 의회 대의민주주의 주도인데 유럽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장을, 그러니까 장관하고 차관을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하시고, 법무부에는, 유럽의 법무부에는, 법무성에는 대법원이 속해 있어요. 법무부, 조직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성 산하에 대법원이 들어있고, 대법원 산하에 검찰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신기하게 어떻게 되냐면, 검찰은 법원에 독립하여, 이렇게 돼요. 법원에 독립하여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법원이 독립하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유럽은 검찰이 독립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보다 이게 뭐죠? 기능적으로 단절을 시키는 방식으로 권력 분립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 제도를 도입을 이제 시도를 했죠. 도입을 하면서 그때 그 비화가 여러 가지 있지만, 도입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라는 집을 지어놓고 그 집 안에 기능을 넘겼어요. 그래서 옛날 그 자료를 보면 어떤 대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처음 법부죠, 법부. 예, 법부 안에서 그 대법원장을 하실 분하고 법상을 하실 분을 이제 사실상 내정을 해놓고, 그 내정되신 분들한테 협의를 시킵니다. 협의를 시키는데 그분이 앉아서 법부 기능을 쪼개요. 이건 대법원이 가져가고, 이건 법부에서 하고, 법무부에서 하고, 이렇게 두 개를 쪼개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버렸냐면, 집을 지어놓고 기능을 주는 꼴이 됐어요. 기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집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대법원을 만들어 놓고 대법원에다 기능을 넣어주는, 법무부를 만들어 놓고 법무부에 기능을 넣어주는, 이런 집을 지어놓고 기능을 넣어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기능이 혼재가 돼 있어요. 그게 분화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여러분이 접하기 쉬운 거냐면, 우리나라는 대법원에서, 요즘은 가족관계 기록부라 그러죠. 옛날 호적제도. 가족관계 기록부를 대법원이 관리를 해요. 그건 법무부가 쪼개질 때, 법부가 쪼개질 때 대법원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 기능을 준 거죠. 기능에다가 맞는 집을 지은 게 아니고, 그게 행정부 이렇게 좀 떠넘겨준 거예요. 대법원에서 등기부등본으로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행정부도 그 기능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행정부는 행정부 자체대로 건축대장과 토지대장을 관리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별도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두 개가 불일치한 경우가 왕왕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등기부등본이 법률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등기부등본 정정 신청을 합니다. 등기부등본 정정 신청을 하면 피고가 누가 됩니까? 등기부등본을 관리하는 사람이 피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법원이 피고예요. 대법원이 피고하면서 자기가 재판을 해요.
그래 이게 그렇게 역할이 중첩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피고인데 피고가 아닌 것처럼 코스프레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기능에 집을 준 게 아니고 집에다 기능을 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법 있어요. 아직 우리가 이렇게 다 말하기는 것도 하여튼 제법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 이게 이 문제는 뒤에 가면 또 비슷한 일이 또 나옵니다.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 텐데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시대에 우리는 이제 이 상황에까지 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헌법과 이런 법률 이런 시스템을 갖고도 어쨌든 좌후진국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엄청난 노력을 해갖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꼭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좀 있다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가지고도 여기까지 왔으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해온 거고 그 부분에서 우리 선배님들을 존경스럽고 정말 존중해야 될 분들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는 이제 제 개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 법률가들은 처음 원로원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 사법부를 만들 때 제퍼슨이 원로원을 사법부가 원로원 같은 역할을 하도록 주문을 한 거예요. 그 원로원이 뭐냐면 그 사회의 레거시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사회는 계속 변해가는데 변해간 것만 쫓아가다 보면 길을 잃으니 그 레거시를 지키게 하자. 그 레거시를 지키는 게 사법부 역할이고 우리 법률가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가들은 사법 영역을 구성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의 가치, 그 시대의 정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법률가는 그 시대를 앞장서 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 시대의 가치를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대 정신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그런 직역은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법률가 집단은 법률가로서는 시대 정신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만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만들 때부터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회를 앞서갈 때 이 사법부는 원로원과 같은 뒤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치 자이로스코프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직업으로 많이 오는 것 같기도 해요. 또 같이 일하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률가들은 좀 보수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앞뒤 막힌 소리 많이 하고 앞뒤 닫힌 생각하고 이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걸 그나마 이 상태에서 우리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죠? 혁신하는 보수가 돼야 돼요. 보수적인 사고에 갇히면 안 되고 변해가는 시대정신, 변해가는 시대정신을 어떻게든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그걸 수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제 이런 그 민주시대에 맞는 이런 기능을 하는 이제 법률가인데 법률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절차를 감시하는 언파이어가 돼야 됩니다. 심판이 돼야 돼요. 절차를 감시하는 저거 잘못 쓴 것 같은데 심판이 돼야 되는데 이 심판은 어떻게 되죠? 법리에 어긋나면 법리에 어긋난다고 말을 해야 돼요. 법리에 어긋난데도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법률가가 아니에요. 근데 법리에 어긋난데도 딴 말하면 또 안 돼요. 그건 법리에 어긋난데도 법리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됐을 때 똑같은 현상을 놓고 딴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 사태, 이건 이제 강의 끝난 다음에 할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법률가는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평가를 이야기하면 가급적 평가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가치평가적인 이야기,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 사람
좋은 사람이네 이런 가치평가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삼가해야 돼요. 그걸 삼가하고 우리는 법률가들은 법리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건 죄가 되네. 이건 죄가 안 되네. 이건 죄가 안 되는 이유는 이런 점에서 죄가 안 되는 거네. 이렇게 법리만 이야기하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남들이 보기에 아 저런 답답한 사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받고 있는 기능이 그 기능을 하라고 우리한테 이 자리를 줬고 그 자리에 맞춰서 내가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능을 해야 돼요. 우리는 법리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주주의 시대에서 남을 간섭을 가급적 삼가해야 되는 민주주의 시대에서 이 가치관이 다양한데 거기서 유일하게 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는 누가 알죠? 이 사회에 정답이 있다고 말하면 그 정답을 말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정답일 텐데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을 하고 어떻게 그게 정답인 게 올해 영구히 정답인가요? 지난날 정답이었지만 오늘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가는 이 상황에서 답을 말해줘야 된다. 근데 더군다나 남의 일에서 답을 말해요. 남의 일에. 자기 일이 아니고 남의 일에. 이 법률가는 남의 일에 꼭 끼어들게 돼 있어요. 남의 일이 없으면 자기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률가는 업무가 직업상 그 사람이 주어진 역할이 남의 일에 끼어서 답을 말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답은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지금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옳은 것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이러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옳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나는 옳아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건 오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의 일에 끼어서 답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만을 경계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우리한테 어떤 숙제를 주냐면 법률가는 중립을 지켜야 돼요. 남의 일에 끼어서 답을 말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 돼요.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한쪽 편을 들고 말하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판사나 검사가 가장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한쪽 편을 드는 거예요. 눈 딱 감고 나는 한쪽 편. 그러면 그보다 쉬운 직업이 없어요.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중립을 쓴다고 이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중립입니까? 어디 기준으로 중립입니까? 무대를 기준으로. 이 전체, 이 방 기준으로는 중립입니까? 그럼 이게 정확한 중립입니까? 중립 근방이겠죠. 중립 근방이 있는 거죠. 이 중립, 내가 중립했다는 게 나는 중립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보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왼쪽에 가 있잖아요. 이 중립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중립은 수학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사회에서 나오는 중립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심해야 되는 게 법률가예요. 그래서 이제 법률가들이 사실은 이제 중립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이 사회의 사실 가치 체계를 확립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회가 안정하려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법치주의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법치주의. 그게 뭐라고 그러죠? Rule of law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 법치주의 참 듣기 좋은 말이에요. 정말 듣기 좋은 말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법치주의에 함정이 있어요. 자칫하면 법률 만능주의에 빠져요. 제가 2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디지털 포렌식을 도입했다는 그것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디지털 포렌식을 도입하고 싶어서 지금은 중국이 그게 너무 발달돼 가지고 안면 인식 기술이 세계 최고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위험스러운 나라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처음 그걸 도입하려고 저희를 초청해가지고 중국 돈으로, 제가 중국에서 비행기표 보내주고 숙박비 보내주고 그래서 중국을 갔는데, 거기 가서 회의를 갔더니 회의 때마다 강조하는 게 rule of law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20년 전이어서 왜 중국이 저 말을 하지? 이래요. 왜 중국이 지금은 그 말을 하는 게 어떻게 좀 먹힐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당시에는 중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왜 중국이 rule of law를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법치주의라는 용어가 참 좋은 용어인데 입법 망부주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법치주의에 반대되는 말이 뭐죠? rule by decree예요. 신조에 의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개인의 신념, 신조에서 통치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 신조는 안 변할 것 같지만 아침 저녁으로 다른 게 신조예요. 오늘은 기분이 나빠서, 오늘은 뭔가 우울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지켜내려면 우리가 이제 중립을 가야 되는데, 법률가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까 중립이라고 했잖아요. 중립. 법률가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중립인데, 이 중립은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는 필수적인 덕목이에요. 그래서 필수적인 덕목인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냐면,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을 하게 돼 있어요.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데, 제가 이게 아주 초년 때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했는데, 좀 이렇게 계급이 올라가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피의자를 신문하는데 법률가는 중립이어야 되고, 신문을 하면 신문을 당하는 사람은 나를 뭐라고 표현을 할까? 나를 보는 눈이 저 사람은 중립이다라고 표현을 할까? 아니면 자기를 공격하는 저쪽 편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거라고 표현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검사한테 공정해라, 뭐 중립을 지키고 객관 의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여러분 강의 들으실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검사한테 객관 의무가 있다, 이런 말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객관 의무가 있고 중립이어야 되는데 왜 신문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퇴임하기 직전에는, 요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퇴임하기 직전에는 검사 후배들한테는 그런 말을 했어요.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용어가 좀 뭔가 좀 안 맞는, 시대에 안 맞는 것 같다. 시대에 안 맞는 것 같다. 이걸 좀, 내용을 좀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뭔 생각이냐면, 피의자 변소조서가 어떨까 싶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검사 입장에서는 증거를 수집했을 텐데, 그 수집된 증거에서 자기도 할 말이 있을 텐데, 그 사람 할 말을 좀 들어주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 중립을 지켜야 될 사람이 추궁을 한다는 게 그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를 좀 버렸으면 좋겠다. 아예 진술을 듣지 말자.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를 버리고 증거만 가지고, 물적인 증거만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피의자 신문은 안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꼭 제 생각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제도를 만들자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뭐 절대적으로 나는 이걸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은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퇴임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피의자 신문이라는 제도를 꼭 해야 되는 건가? 그 형식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증거 위주, 그러니까 진술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 가지고 수사를 하고, 물론 참고인한테는 진술을 들어야 됩니다. 참고인한테 진술을 들어야 되는데, 피의자에 관해서는 증거 수집을 안 하는 게, 그 진술 증거를 조사를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미란다 원칙에 나와요. 여러분 학교에서 강의 들으실 때 미란다 원칙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란다 원칙이 뭐죠? 대부분 아시죠? 왜 하죠?
미란다를 원칙을 왜 고지합니까? 그걸 고지하지 않으면 그 이후 절차 다 불법이거든요. 근데 미란다 원칙을 왜 고지하죠? 왜 고지하는 걸까요? 왜 고지하는 것 같아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말씀입니다. 적법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미란다 원칙을 가지고 미국에서도 이걸 판례를 폐기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걸 폐기하자는 논의가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형사소송법에 들어와 있는데 미란다 원칙이 미국에는 이 제도가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필요하겠죠. 뭐 그게 법원칙이라는 게 꼭 그게 법리가 뭐 외줄을 타기 이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미란다 원칙은 왜 하냐면 영미법계에서는 피의자하고 조사를 받는 피의자하고 수사를 하는 측하고 국가 측하고는 대등 관계예요. 대등 관계인데 대등 관계인 당사자가 상대방한테 추궁을 한다?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죠. 여러분 계약 당사자끼리 한 사람이 상대방한테 추궁을 한다? 이게 맞겠어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미란다 원칙을 세워놓은 건 수사하던 사람이 조사받는 사람을 상대로 문답을 하다가 도중에 저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네? 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생각에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걸 알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 사람은 당사자 관계, 대등한 관계. 그러니까 참고인 관계, 국가하고 참고인 관계가 아니고 나는 당신이 피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려주는 관계가 미란다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란다 원칙이 있으면 그 뒤부터 어떻게 되죠?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신문을 하면 안 돼요. 대등한 관계에서 신문을 하면 안 되고 문답된 내용을 쭉 들어보니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문답 쭉 들어보니 저 사람이 이 단계에서는 범인이라고 의심을 했는데 라고 판단하면 그 이후로부터 수집된 증거자는 전부 불법 수집 증거에서 증거채택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 리뷰가 가능하게 쭉 절차를 만들어 놔서 그걸 이 의심을 가진 순간은 바로 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그 영미법계 통해서 그쪽에서는 대등 당사자 간에 추궁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 신문이라는 게 없겠죠. 그래서 피해자 신문이라는 게 없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인권 침해가 생길 여지가 굉장히 얕아요. 확률이 떨어져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인권 침해가 생길 확률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품격 있는 법원으로 알고 있는 게 뭐죠? 하나 좀 품격 있는 법원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0명의 무고한 시민을 10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시민을 만들면 안 된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오죠? 반대로 오죠. 이 미란다 원칙이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보면 왜 이럴까 저는 이게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을 때 이 정의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영미법적인 정의관하고 대륙법적인 정의관, 그다음에 우리 동양적 아니면 동아시아적 정의관,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책 안 보신 분 거의 없죠. 이게 한때 엄청나게 유명한 책이었고 저도 이 책을 봤는데 저는 이 책을 보게 된 이유가 업무상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 직업이 이제 검사이다 보니까 이게 정의에 관해서 좀 설명이 돼 있으면 설명에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도대체 정의가 이 추상적인 정의를 좀 풀어서 설명한 게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다 읽고 책을 덮으면서 참 나쁜 사람이다.
이 책 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 그냥 책장사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열 몇 가지가 되는데 이 에피소드를 다 설명해서 근데 일부 에피소드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에피소드예요. 에피소드 다 두고 본문 들어간 이후로 정의에 관한 저스티스에 관한 어떠한 글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질 않아요. 정의라는 단어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책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아니 정의가 뭔지 알고 싶어서 책을 사서 읽었는데 한마디도 안 써요. 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진짜 퇴임하기 직전 어느 날 갑자기 이 책이 떠올랐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동기는 모르겠는데 이 책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이 책이 떠올랐는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의는 절차예요. 정의는 그 당사자들이 그 일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끊임없이 토론하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찾아가는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명분론이 굉장히 강한 문화에 살고 있어요. 명분론이 굉장히 강한 문화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충성은 뭐다? 효는 뭐다? 남편은 모름지기 일해야 되고 자녀는 모름지기 일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직장에서는 당연히 일해야 되고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명분에 굉장히 강해요. 근데 우리가 뭐가 있죠? 그럼 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가르치진 않아요. 충성을 하려면 목숨을 그냥 버리면 되는 건가요? 충성을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치진 않아요. 직장에서 상사는 일해야 된다. 부하 직원은 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잘해야지. 그러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절차에 대해서 말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가 명분에 강하다 보니 정의 그러면 뭔가를 착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책이 떠오르면서 정의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합당한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보면 그게 아직까지 그 생각이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이 정의에 관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야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 생각을 많이 났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언론에 칼럼도 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칼럼은 관심이 당연히 없으셨을 거고 근데 그 칼럼에서도 이 이야기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이 절차를 중시하는 문화, 방법을 중시하는 문화가 우리 동양 사회는 의외로 없습니다. 제가 4.4 3경을 다 읽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동양 고전을 많이 읽었고 그런데 제가 읽은 책 범위 내에서는 방법론, 절차론에 관해서 상세하게 써놓은 책을 못 봤어요. 그런데 서양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의아했던 게 그 옛날에 어떻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왔지? 왜 그게 나왔지? 그런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뭔가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약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그걸 마련하셔야 되고 실천을 해주셔야 돼요. 명분에 너무 이렇게 명분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명분에 도달하는 그 방법과 절차 이 부분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보고 다른 결론을 내려고 하는. 이게 자기 신념과 법리를 혼동하는, 아니면 신념과 법리를 버무리는, 빈밥처럼 버무려야 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 한 게 이건데, 이게 버클리 로스쿨 그 헌법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 1, 2기 때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남발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래서 헌법 위반 뭐 좀 헌법을 약간 우회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그래서 여기가 그 내용입니다. Scout law and rule by decree. 법을 둘러치고 법을 감추는 거죠. 법을 감추고 rule by decree. 자기 신조에서 통치하려고 해요. 이런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가가 조금만 자기 신조, 디크리, 이걸 신조와 법리를 약간만 버무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뭐 어느 게 옳다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렇게 버무린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고 그럴 위험이 있어서 그건 제가 살아온 걸로 보면 그런 건 삼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리고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디에 따라가냐면 많이 따라가냐면 제가 이 책도 한 4년 전에 권유를 받아가지고 다시 읽은 책인데 이 책이 청소년 권장 도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읽었죠? 중학교 때나 이때쯤 한번 읽으셨을 텐데 제가 환갑이 넘어서 이 책을 다시 읽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우리 사회의 현상하고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양떼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이 책 한 10분만 보시면 돼요. 양떼들 이야기 나와요. 우리 사회가 양떼들의 코러스에 끌려가는 그래서 법률가들이 양떼들의 코러스에 끌려가는 이런 법률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자꾸 저도 명분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법리에 관한 심지가 굵어져야 돼요. 그 법리에 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약간 아쉬운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이제 로스쿨이 우리 사회에서 로스쿨이 일반화됐고 로스쿨 출신들이 법률가로 이제 대거 사회에 진출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법리 교육이 거의 무너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론 법학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론 법학을 안 해요. 다행히는 그나마 지금 제 세대나 제 후배들 세대까지는 이론 법학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세대, 여러분의 뭐 형 선배 세대 이런 분들 중에 이론 법학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법리에 약해요. 법리에 약하면 어떻게 되죠? 룰 바이. 그래서 이게 여러분한테 큰 이제 뭐죠 이렇게 함정 같은 것이 돼서 어느 대학이 용감한 대학이 나서서 이론 법학을 할 수 있는 법과를 대학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론 법리가 좀 무장이 된 법률가들이 기초 소양이 돼 있는 분들 양성한 다음에 이분들이 로스쿨을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분들이 로스쿨을 가면 법리로 무장이 된 분들이 실무에 종사를 하게 돼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사실 진짜 저는 이게 되돌아보면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지금 위기가 거기서 비롯된 게 상당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구중에 내기는 어렵지만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론 법학을 살리는 것. 사실 서강대가 해주면 어떨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서강대에서 법과대학을 두고 정원을 이제 뭐 한 200명 뒀다 하면 그 200명은 이론 법학 교육을 받고 그 상태로 로스쿨을 갈 거예요. 그럼 로스쿨을 가면 로스쿨 간 사람들 중에 서강대 법대를 나온 사람들이 훨씬 우수한 성적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용감한 대학이 살신성인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꼭 이게 실리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우리나라 법률 분야를 살리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대학의 실리를
학생들의 진로를 열어주는 건데, 그래서 실리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률가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법률에서 이렇게 길게 하고 좀 여러분 지루하게 설명을 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 책이 사실 한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이어서 읽기는 굉장히 지루하고, 근데 이분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부산 법전원의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 책을 쓰시면서 우리나라 역사 사료를 다 뒤졌어요. 법제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 제가 밑줄 그은 부분만 쫙 간단히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제가 3페이지만 사진을 찍어서 얘기했는데, 제 입으로 담기가 곤란해서 책만 소개해드려요. 책 내용만 풀어드리는데, 법률가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법리에 약해지면 사회가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법률가가 법리를 꾸준히 지켜내야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엔 가슴 아픈 소리고 억울한 소리지만 이게 어쨌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 다시 법리를 또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게, 법리가 왜 중요한지. 이 사법관, 법률가가 해야 될 역할이 이렇게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데, 그게 무너져가고 있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이제 오늘 제 강의는 사실은 이렇게 좀 더 편하게 좀 다른 말씀도 드리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기자님들이 많이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입을 함부로 놀렸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고, 또 하나는 상당히 조심하느라 버벅댈 수밖에 없었던 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걸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